역사를 찾아서 제248편 대중 속의 대승려 균여. 이런잖아. 봉황이. 임자. 임자. 그 꿈을 꾼 게요? 영감. 악몽인지 현몽인지 모르지만 봉황이 날아들었어요. 그것도 두 마리나 내 품으로 들어오지 뭐예요. 923년 태조 6년 황해도 황주의 한 산촌의 변씨 집안에 경사가 났다. 60세나 된 노파가 봉황의 꿈을 꾸고 아이를 낳았는데 일점 혈육도 없는 판에 딸이라도 있으니 없는 것보다는 낫겠으나 이왕이면 아들이 좋았을 것을. 어쨌거나 변씨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수명이라고 지었다. 수명은 자라면서 총기를 발휘했고 노부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영감. 속이 이상해요. 예? 예? 속이 어떻다는 게요? 그게 언제부터요? 며칠 되었는데 아무래도 아이를 또... 뭐야? 그럼 그 봉황 꿈이 헛것이 아니었구만 그래? 에? 칠순이 코앞인 노파 전명은 임신 7달 만에 아이를 낳았다. 소위 칠삭둥이였던 셈이다. 이런 병이 있나. 고추를 달았으나 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니. 임자, 저건 사람이 아니오. 누가 보기 전에 내다 버립시다. 생명줄을 달고 나온 아기를 어찌 버린단 말이에요, 영감. 저것이 나중에 커서 우리 수명이 장래까지 망칠 게 뻔해요. 사람이 아니야. 그럴 수 없어요. 내 새끼니 내가 키우겠어요. 이런, 자, 이리 내. 안 돼요, 영감. 이 아이를 내놓으라니까. 변씨 영감은 아내의 만류를 못 본 채 하고 아이를 빼앗아 외진 곳에 버렸다. 그런데 영감님 그 아이 말입니다요. 까마귀들이 시꺼멓게 몰려들어서 아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그 추한 핏덩어리를 까마귀가 왜 간수를 한단 말인가? 혹시 먹잇감이 아닌가 했을 터이니 버려두게. 그게 아니굽쇼. 믿지 못하겠다면 당장 그리로 가보십시오. 이럴 수가? 저길 좀 봐요. 이 염소가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요. 까마귀들은 둘러싸고 있고 이 염소는 젖을 먹인다? 말귀도 못 알아듣는 짐승도 저러는데 하물며 사람이 제 새끼를 내다버리다니. 누군지 몰라도 천벌을 받을 게야. 변씨 영감은 이내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흉측하게 못난 아이를 내놓고 기를 수 없어서 나무 상자에 넣어 길렀다고 한다. 그 아이가 바로 고려 초기 불교 종파를 통합하고 보현과 11수를 남긴 균여 대사였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종교는 있어 왔고 그 종교는 영향력에 따라 다른 종교와 경쟁을 하기도 하며 끊임없이 인류의 발전과 함께 해왔습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종교 간의 통합과 국민과의 소통에 문제가 제기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고려 초기의 역사를 더듬다 보면 우리는 균여라는 한 종교 지도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초기의 승려로 불교 교리를 담은 향가를 지어서 대중에게 보급했고 그래서 불교가 백성과 친근하게 하게 되는데 기여를 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불교계의 종파 통합에도 힘을 기울여서 종파 간의 분쟁을 끝내게 한 인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서예에 이은 인물 탐색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규성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는 귀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드라마를 통해 그의 출생담을 들었습니다만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출생담을 담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녀하면 우선 향가 10여 수를 지으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향가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문학사에서는 향가는 삼국시대 말엽, 특히 신라에서 발생해서 향찰로 기록되고 고려 초까지 존재한 진정한 우리의 시가 문학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향가를 지은 분이 바로 귀녀고 그래서 귀녀는 국문학사에서는 향가의 작자, 시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학계에서의 귀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역사학계에서의 귀녀는 그 문학사에 있어서의 못지않게 불교 사회에 있어서 대단히 위협을 남긴 인물로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광종이라는 분이 전제 정치를 이제 이룩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제도라든지 노비안 건법이라든지 복식제도, 복식제도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이고 내면 세계를 다스리고 통합하는 것 역시 전제 정치를 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광종의 전제 정치를 실현시키는 이제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는데 그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 귀녀다. 예. 이렇게 역사계에서는 보고 있죠. 예. 물론 국문학에서 이 향가라고 하는 것이 신라시대 때 우리 시가의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귀녀를 시인의 한 분으로 보는 평가가 결코 부족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역사학에서는 더 크게 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께서는 역사학 전공이시지만 고려시대 문학에 대한 글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얘기가 향가라고 하는 이 국문학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귀녀는 결국 문학사에서도 평가를 받고 그럽니다만 973년 6월에 입적을 했으니까 이분이 향가의 역사에서는 마지막 작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향가가 신라 시대 때의 어떤 절정적인 시대를 맞다가 고려 초에 와서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역사학으로 본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삼국기 말엽에 향가가 등장한 것은 신라의 문학이 상당히 발전했다는 걸 의미하고 겸해서 사회나 문화가 진보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그 향가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향찰이나 이두로 표현을 했고 그것은 중국 시가의 대칭으로서 신라 고유 노래라 이런 뜻이 향가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라 통일을 가져온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을 가져오게 한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고 또 이제 참 세력이 있는데 대표적인 세력이 화랑을 위협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운영, 화랑 제도와 관련 지어서 우리는 이 향가를 이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감스럽게도 향가가 남아있는 게 몇 편이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 작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부분이 화랑이나 낭도 그리고 승려도 화랑 출신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화랑의 노래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왜 통일신라 시대까지 그토록 발달했던 향가가 고려 초기에 와선 쇠퇴하고 끝내는 사라지느냐. 그걸 그 이유를 들어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고려는 통일신라 시대보다 서사 문화가 발달하고 한문학이 발달하고 어떻게 본다면 훨씬 세련되고 자국 것을 잊어버렸다고 평을 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국제화하고 이러면서 뛰어난 한시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박한 향가보다는 세련되고 뛰어난 한시를 짓는 것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채촉질을 하게 된 것이 과거제도입니다. 이 과거에서 제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시됐고 명경업보다 10배 이상 많은 그런 이제 배출자를 낳게 되는데 시문에 달통한 사람들이
참 그야말로 수없이 배출되다 보니까 한시를 자유자재로 짓게 되고 또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분들의 한시는 대단히 그 성망을 받고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걸 이미 증명을 받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향가의 이제 작자가 훨씬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러나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 향가의 내용이 국가를 사랑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참 로맨틱하면서 옛사람을 그리워하는 정치가 그 속에 많은데 특히 이 불교가 호국 사상이듯이 이 향가 속에 들어있는 애민 애국 사상을 높이 평가해서 그 고려 초기에 이 향가를 좀 더 선양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렇지만 시대는 이미 바꿔졌고 그래서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 참 안타깝죠. 그러나 예종 때까지도 그 향가의 전통이 있고 예종 스스로가 도의장가를 지어서 향가의 어떤 편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로 볼 때 이 향가는 대단히 오랜 기간 우리 민족과 더불어서 발달했던 그런 정서적인 문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말씀대로라면은 신라가 망하지 않았다면은 이 향가 문학이 더 흥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에 와서 이제 뭐 서사문학이라고 하는 무슨 전 같은 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문학이 중국 못지않게 아주 고급 문화로 발달하다 보니까 향가의 자리가 이제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뭐 의미 있는 그런 시대사가 되겠네요. 신라 시대를 다뤘을 때 저희 역사를 찾아서에서도 이 향가에 대해 일부에 대해서는 다뤘습니다만 그 최초 작품으로는 진평왕대 서동요를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더불어서 향가 작품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향가를 신라 지식층의 노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대부분의 향가 작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랑 출신이었다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지성의 한 부류가 화랑들이었거든요. 예. 화랑들이 단순히 무술만한 게 아니라 문학과 예술에 침잠하고 참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키워가는 호연지기를 키워가는 그런 집단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향가의 주제는 상당히 이제 폭넓게 될 수밖에 없죠.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부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상당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화랑 동료 간의 의리를 기리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이제 죽은 사람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내용도 있고 또는 기파랑 같은 분을 그런 참 사모하고 기리는 그런 노래도 있을 거고요. 또 더 중요한 부분은 국가의 평안을 기원하는 그 모티브가 아주 다양하게 이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뭐 애청자분들께서 기억하실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이 서동요를 다룰 때 선화공주 주은 그러니까 선화공주님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는 그 뜻을 따라서 주인 주자를 쓰고 네. 은은 토시로 주격조사인 은는이가 할 때 은으로 썼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가 우리말을 한자화한 것이라는 면에서 이제 아마 향찰이 되겠고 네, 그 이두가 향찰 되겠고요. 이두를 쓴 것이 바로 우리 진정한 우리 국문학의 하나다. 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인데 그 앞에서 드라마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이 귀녀전을 따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그 바로 귀녀전 속에 이분이 지은 향가가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 귀녀전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귀녀 스스로가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균여전을 쓴 사람은 혁연정이라는 분입니다. 혁연정. 네, 혁연. 예. 이분은 승려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그 혁연정이라는 분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균여의 사상을 이어서 선양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속인이고 그분과 이제 균여의 관계는 직접적인 사제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종 때의 균여의 제자들이 균여전을 쓸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혁연정에 주었기 때문에 예. 혁연정이라는 분이 균여전을 쓸 수 있고 그 속에다가 조금 전에 김 박사님 말씀하신 귀중한 그 보현시번과 열한수를 넣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려 시대의 향가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이제 얻은 폭이 되죠. 예. 그러니까 혁연정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귀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하게 살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향가 11수를 못 전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현 10원가 뭐 이게 불교 용어이고 불교에 관한 그런 그렇습니다. 시가겠죠? 네. 네. 대개 이제 종교는 그 종교 교리를 그 신도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 설명보다는 노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신도들이 노래로 부르면서 교리를 익히는 그런 방법이 그 아주 중요한 선교 방법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독교의 수많은 찬송가가 있듯이 이 보현 10원가 역시 찬불가. 네, 찬불가로서 신도들에게 그 교리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짜여진 것이었는데 왜 11수냐 하면 서수가 그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시편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11수가 되는 겁니다. 뭐 당연히 내용은 불교에 관한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보현품의 내용들을 그렇게 이제 노래로 한 거죠. 예. 귀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귀녀 전에는 아버지는 변씨고 어머니는 전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녀 대사 이렇게 말할 때 이 귀녀라는 거는 본명이 아니라 본명이겠죠? 그렇죠. 귀녀라는 뜻 자체가 불가적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를 균자에 그 같을 여자인데 이것은 부처님의 어떤 그 수양의 결과 또는 그 해탈 경지 이것과 그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귀녀라는 게 그래서 그 법명으로 귀녀라 지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바로 이제 그 드라마를 또 듣겠습니다만은 그 드라마 내용을 보니까 이 귀녀의 모습을 상당히 아주 흉측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긴 얼굴 모양은 불구덩이 속에서 갓 나온 귀신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다고 한다면은 그 출생 자체가 상당히 비극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일까요? 아니면 이게 무슨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극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꾸몄을까요? 귀녀라는 분의 교리 자체도 예. 토착적이고 신이한 면을 강조하는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엮은 거거든요.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교리 속에 신이한 부분이 신비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와 짝을 해서 그 출생 자체도 신비스럽게 극화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못생긴 것은 틀림이 없고요.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하신 그 참 무섭도록 그 부모가 너무 흉측스러워서 길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참 못생기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분의 그 신비스럽고 그리고 또 뛰어난 그러한 불교계의 위치를 장엄하는 뜻으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나도 그분의 노력에 의해서 해탈을 하고 국가의 지도자로서 왕의 스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측면에서 아마 더 장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이제 또 드라마를 듣게 되겠습니다만 이제 까마귀가 또 나타나거든요. 우리 역사상에서 뭐 삼조고 할 때도 오자도 까마귀자 까마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세 발 달린 까마귀죠.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민족이나 일본 민족, 근데 사실 일본 민족이 이제 상당수가 한반도에서 건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대로부터 신화 속에는 까마귀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승의 이제 그 공덕을 높이고 신의를 이제 강조하는 측면에서 꾸미다 보니까 예. 그럼 우리 민족 정서나 또는 민족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까마귀가 여기에 이제 등장해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귀녀전을 중심으로 해서 귀녀의 나머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녀야, 스님을 따라갈 테냐? 부흥사로 말입니까? 15살 이른 나이에 부모를 여인 귀녀는 부흥사에 들어가 식현 화상을 스승으로 모셨다. 그러나 귀녀는 식현의 가르침에 만족하지 않았다. 새벽에 어딜 다녀왔더냐? 예? 영통사 쪽 길목에서 나오는 걸 보았느니라. 예. 영통사에 매일 밤마다 이부자리를 빠져나가 그 길을 달렸더냐? 예? 예. 스님, 사실은 오래된 일이란 것도 안다. 스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뭘 용서해달란 게지? 스님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아니다. 너는 네 공부를 해야 한다. 넌 스스로 네 공부의 방법을 택한 것뿐이다. 공양을 끝내고 짐을 싸거라. 예? 스님! 뭘 그리 놀라느냐. 네가 택한 공부를 네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영통사의 의순공께서만 받아주신다면 그리 하도록 해라. 스님! 광종 원년 국왕의 책봉식이 예정돼 있었으나 연일 내리는 비로 식이 늦춰졌다. 이 행사에는 후주의 사신까지 참관하기로 했는데 허허, 듣자하니 고려에는 성인이 있다고 하던데 왜 비가 그치도록 하지 못하는 게요? 그만한 성인이 있다는 것도 헛소문 아니요? 광종과 신료들은 사신 앞에서 몹시 민망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그날 밤 광종은 꿈을 꾸었다. 대왕은 걱정하지 말라. 반드시 내일은 크나큰 설법이 있을 것이니 폐하, 악몽을 꾸셨나이까? 아니다. 내관은 문을 열라. 예. 밤이 깊었사옵니다. 별일은 없느냐? 아무 일도 없사옵니다. 기한 일이로다. 다음 날 아침 광종은 성현에 버금가는 스님을 찾아 법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사로 모시는 겸신 대사에게 지시하니 겸신은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를 입골케 했으며 그는 법회석에 앉아 설법을 시작했다. 비 내림도 부처님의 뜻이요 그치는 일도 부처님의 뜻이라. 불자들아, 원망과 한숨을 거둘지니 부처께서는 이내 맑은 하늘을 보여줄 것이니 중생들아, 걱정하여 마음을 다치지 말라. 자, 보라. 마침내 광명으로 가득한 하늘이 중생을 비추리라. 그렇게 규녀가 법회를 하는 동안 신통하게도 하늘은 맑게 개었고 눈부신 햇살로 가득했다. 생긴 얼굴 모양은 불구덩이 속에서 갓 나온 귀신의 형상이거늘 신통력이 하늘을 움직였소이다. 저 승의 조남이 무엇이오이까? 그이가 바로 규녀였다. 광종은 그에게 경탄한 나머지 규녀에게 구배를 하고 즉시 양정과 비복을 내렸다. 그 후부터 규녀는 광종의 신임을 얻어 왕 9년에는 과거 시험의 시관이 되었으며 후에 왕사, 국사, 대사, 대덕이 된다. 또한 광종은 규녀를 위해 개경 인근에 귀법사를 세워 그를 주지로 삼았다. 어느 해 기법사에서는 큰 법회가 열렸다. 그러나 그날 공교롭게도 기법사 법당에 벼락이 떨어졌다. 그 즉시 규녀는 그 천재지변에 대한 법회를 열어 설법을 했는데 밤낮을 쉬지 않았다. 설법을 다른 스님들이 교대해 준다는 제안에도 규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꼴이 사나워서 그러게 말이오. 수행자로서 험한 말을 입에 담기 싫어서 피하고 있으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먹겠다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누가 아니랍니까? 저 혼자 기도하고 연불한다고 해봐야 결국 따돌림 당하고 후회하게 될게요. 두고 보십시다. 어허, 그 무슨 악담이더냐?
듣거라. 그녀는 그대들의 선족격인 의상대사의 제7신이며 속세에 큰 교훈을 베풀러 세상에 나온 것이니라. 질투와 시기를 거두어라. 규녀가 긴 설법을 마치고 왕실에서 부처를 공양하며 불도를 닦던 내도량으로 들어가던 날 밤, 광종의 침전에서는 내관, 저것이 무엇이더냐? 폐하, 저것은 무지개이옵니다. 한밤중에 무지개라니. 저것이 대관절 어디서 온 것이더니? 그건 빛을 쫓아가봐라. 어서! 한밤중의 그 빛은 다름 아닌 규녀의 눈빛에서 뻗어나온 것이었다. 대왕 폐하 납시오. 폐하, 어쩐 일로 이 어두운 밤길에 이곳까지 납치셨나이까? 대사, 어떻게 이 경지에까지 이르렀소? 폐하, 무슨 말씀이시온지. 대사의 눈에서 무지갯빛이 뻗치고 있소이다. 수행이 경지에 도달한 때문이 아니겠소? 폐하, 황은이 망각하오나 소승은 작정을 하고 수행을 한 적은 없사옵니다. 이때 상에 놓여있던 염주가 저절로 공중으로 솟아올라 규녀의 몸을 세 바퀴나 돌아 제자리에 내려앉았다. 물론 광종은 그 광경 모두를 지켜보았다. 대사, 이 나라 고려의 태평성대를 위해 큰 일을 하여 주오. 소승, 부처님 말씀에 따르겠나이다. 어느 해 기법사의 승려인 정수가 규녀를 시기한 나머지 광종에게 거짓을 고한 적도 있었다. 폐하, 규녀가 폐하의 신임을 믿고 오만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는 상소가 있었사옵니다. 뭐요? 그럴 리가. 규녀 대사야말로 살아있는 부처 아니요? 아니옵니다, 폐하. 구체적인 음모의 증거도 있사옵니다. 그게 사실이요. 광종은 기법사로 사람을 보내 당장 규녀를 불러들였다. 대사, 그게 사실이요. 짐을 해할 의도가 있었느냔 말이요. 폐하, 결국 그리 됐나이다. 무엇이? 폐하, 소승은 한낱 속세를 떠난 중이옵니다. 어찌 애초부터 폐하를 음해하겠사옵니까? 허나 그런 의심을 받게 한 소승이 폐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니 이는 바로 폐하를 해한 죄가 아니겠사옵니까? 그만 돌아가시게. 폐하, 이만 물러가겠나이다. 규녀가 모반을 꾀하지 않았음이 확실한 것은 괜스레 불러들여 짐의 채통만 성하지 않았는가? 여보시오, 스님, 규녀 스님. 아니, 내간께서 어인일로 소승의 뒤를 따랐소이까? 폐하 깨우서 대사께 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한 걸음에 왔사옵니다. 폐하께서요? 그렇사옵니다. 폐하 깨우서 경솔한 말씀을 하셨다고 대사께 정중히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폐하께 아뢰어주시게. 소승은 궁을 떠나는 순간 다 잊었노라고. 한편 그날 밤 광종은 꿈을 꾸었는데 임금이 헛된 참소말을 믿고 법왕을 능멸하였으니 큰 재난이 닥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형부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폐하, 송악산 북쪽의 소나무들이 바람도 불지 아니하였는데 수천 그루가 쓰러졌다고 하나이다. 무엇이? 귀한 지구. 사천봉공 최지봉을 불러라. 폐하, 점괘가 나왔사옵니다.
그래, 어찌된 일이오? 송악산 소나무가 쓰러져 간 것은 다름 아닌 법왕을 욕보인 죄이옵니다. 어찌하면 좋겠소? 규녀 대사를 무고한 자에게 엄벌을 내리소서. 그대의 점괘가 맞소. 그리하리다. 여봐라! 귀녀 대사를 무고했다는 정술한 자를 문초하여 무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저잣거리에서 그의 목을 베어라! 규녀는 불교의 본뜻을 중생의 구제에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경전이 너무 어려워 백성들에게 널리 이해되지 못했다. 그래서 규녀는 불법을 통해 만인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필생의 업으로 삼았다. 또한 구도나 학문에만 치우치지 않았다. 불교의 보급과 종파의 통합에도 크게 공헌했다. 여보게나, 예, 단문 스님. 세상엔 비틀어지고 위아래가 뒤바뀌고 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많아.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그러려면 자네의 공부가 더 많아야 할 것이야. 무슨 말씀이옵니까? 썩은 것을 도려내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네. 원리를 알고 시행해야 탈이 없는 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은 있을 터. 잘 견디어야 하네. 진정한 불국정토를 만들어 보게. 진정한 불국정토란 무엇이옵니까? 지금 고려의 불교는 혼돈 속에 있다네. 부처님은 한 분이신데 황실용 부처님이 계시고 백성들만 따르는 부처님이 있지. 종파가 다르니 황실과 백성이 함께 갈 수 없지 않겠나.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일이 필요하네. 예, 큰 스님. 교수님, 드라마에서 이 규녀의 신이한 이적을 발휘하는 얘기로부터 해서 그래서 광종의 시야에 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 드라마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사라는 절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여의고 규녀가 출가를 한 그 절이 바로 이제 부흥사라고 하는데, 만일에 이 부흥사라는 절이 실제 있었던 절이라고 한다면은 이 얘기도 실제의 얘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뭐 이 부흥사라는 사찰이 확인이 되는 절인가요? 그럼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황해도 금천군 남쪽에 있던 절로 규녀전에 규녀가 그 938년인가요? 이때 이제 사춘형 선균을 따라 가지고 부흥사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이제 대단히 성망이 높았던 식현 화상의 문화에 들어가서 출가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예. 이제 또 같은 그 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규녀가 새벽에 그 부흥사에서 어떤 절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오는 과정에서 이제 바로 나타나는 게 영통사라는 사찰인데, 한 3년 전인가요? 저희들이 그 KBS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불교 전체 종단이 참여해서 이 절을 복원한다 하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역시 이제 이것도 개성이 있는 절이겠죠? 그렇습니다. 개성 그러니까, 오관산 아래에 있다고 그러죠. 예. 네. 그 지금 이 시대에 이걸 복원할 만큼 그리고 역사성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사찰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영통사는 고려 중기 불교계를 대표하는 명찰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개성에는 상당히 많은 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적극 도와서 이것을 이제 500년 만에 그 다시 세우는 예. 중창하는 그런 그 기사를 읽으신 것 같군요. 예. 네. 그 영통사는 대각국사 의천이 출가한 사찰로도 유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또 그 절터에는 김부식 당대 최고의 이제 문장가인데 김부식이 찬한 영통사 대각국사비가 남아 있었고 네. 또 그 빗 속에는 그 의천의 그 화엄 사상을 자세하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규녀가 출가해서 찾아간 곳이 영통사 의순 스님입니다. 또 의순 스님. 네. 예.
그래서 의순 스님에게 이제 찾아가서 가르침을 이제 받은 것이 균여전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언제쯤 이것이 세워졌을까 하는 게 이제 사학계의 논란이 있는데 대개 10세기 중반 때에 세워진 사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려사나 그 역사적 문헌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그 영통사는 국왕의 그 신앙도량이자 왕실의 외호 사찰이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1998년에 그 기사가 난 그 내용 속에는 그 일본 다이쇼 대학에서 이제 그 사전에 발굴을 했는데 그때에도 역시 그 의천 스님을 그 기록하는 그 대가국사비가 남아 있었고 그리고 흩어진 탑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500년 만에 영통사가 부활됐다는 것은 대단히 반갑고 그리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고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의천이 출가를 한 절이고 김부식이 머물렀던 절이고 균여가 이제 가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불교에 입문해서 공부하는 그런 역사성이 있는 사찰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절이 나오는데 이 귀법사라는 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아마도 임금이 그 균여가 그런 신이한 그 행적을 보이니까 가깝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균여에게 귀법사라는 절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광종과 균여가 상당히 애정이 두터웠다. 네, 밀착되는 관계죠. 귀법사는 한마디로 전제 정치를 편현대 이념적인 그 뒷받침이 되게 한 균여의 사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군요.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귀법사는 광종의 전제 정치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한 그 곳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광종의 전제 정치와는 아주 직결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고 여기에서 마음 놓고 수양을 하면서 균여는 그의 일체의 그 저술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또 이제 관계도 있습니다. 광종 4년에 이제 균여가 그 당시 국사로 있었던 그 겸신이라는 분의 천거를 받아서 기청제를 이제 주관했고 그때 마침 이제 후주에서는 광종을 책봉하는 의례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비가 내렸거든요. 그런데 고려는 영험하고 영통한 스님이 많다는데 뭐라고 할까 후주에 뽐내고 싶은데 다행히 국사로 있었던 겸신이라는 분이 추천을 받아서 참 고승대덕이라는 분이 왔는데 30여 세 불과 아주 새파란 스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광종도 믿질 않았죠. 그런데 이분이 참 기도를 드리고 나서 비가 오던 게 맑은 하늘로 바꿔지거든요. 참 공교롭게도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교 신도는 믿고 일반 사람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참 신이한 업적에 광종은 그대로 빠져들고 두 사람의 이제 밀착이 시작이 되죠. 지금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특히 절은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주인은 부처님이니까 사실은 승려들은 그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수양해서 해탈하려고 하니까 무소유가 이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니까 내 것 네 것이 없고 모두 다 신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지만 이런 그 원찰이나 왕실과 밀착된 절에는 일반인은 범접을 못하죠. 범접을 못하고 특히 이제 그 광종대에 이제 장차 공포 정치라고 할 만한 그런 그 훈신 숙장을 정하는 어떤 그런 참 왕권 강화의 대작업이 시작되는 준비 이 처가 이제 이 귀법사가 됐고 귀법사가 그러한 측면에서는 훈신 숙장으로서는 으시시한 곳이고 왕으로서는 고마운 곳이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기댈 곳이고요. 네. 그 말씀 중에 기청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기우제의 반대말. 반대죠. 청은 맑을 청자니까. 그러니까 비 오는 걸 멈춰달라. 네. 그런 뜻의 그 제를 지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균여를 말할 때 당시 화엄교리의 거장이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뭐 더불어서 당시의 그 불교계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우선 신라 말에 진골 귀족들이 분열을 상징하면서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이럴 때에 선종이 발달한 얘기는 아마 앞서서 살펴보신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는 선종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려는 신라 하대의 혼란을 극복하고
참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그런 이제 날갯짓을 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종파들이 백가쟁명으로 구산선문은 구산선문대로 교종은 교종대로 난입을 하고 있었죠. 더군다나 태조가 사무의 선사라고 해서 행군 복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곁에 모시고 다니는 분들은 선종 승려였습니다. 그러나 태조는 선종만 가지고는 국민을 교화하기 힘드니까 왜냐하면 그걸 국민을 대상으로 교화하기는 적합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교리적인 면으로 국민을 교화하는 그 여러 종파 가운데 가장 으뜸적인 그 종파가 화엄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희랑 스님을 역시 행군 복전으로 가야산에 계시던 분을 곁에 모셨잖아요. 그래서 화엄종을 비롯한 많은 교종도 왕건과 이제 그 태조 왕건과 결합돼서 고려를 발전시키고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기여를 하죠. 그러나 광종대에 와서는 전제왕권을 형성하는데 그 교리를 배출하는 종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균열을 내세워서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 교단을 정리해서 통합을 하고 또 중국에 가 있던 해거 스님을 급속히 불려들여서 선종 구산을 비롯한 그런 그 선종을 법안종을 중심으로 통일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광종 때 이제 시행을 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균열은 그 불교 종파를 통합하는데 앞장을 섰다. 그런데 그 교종의 종파만 통합하는 게 아니라 교종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선종까지도 수용을 해서 융합을 시키는 그래서 이제 통일적인 어떤 불교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한 교리가 둘입니다. 하나는 성상윤회라고 하는 융회. 성상융회. 융회. 그다음에 그 성속융회. 성속융회. 예. 그 성상융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성과 상이 한데 그 모아지고 융합돼서 통일을 이룩하자. 이제 그럼 성은 뭐고 상은 뭐냐? 성이라는 건 이고, 상이라는 것은 사고. 그러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는 것은 어떤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상이라고 하는 현상. 그걸 좀 복잡하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흔히 이판사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이판성 아니면 사판성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선종이나 교종이나 할 거 없이 깊이 들어가면 모두 다 부처님의 깨우침 하나에 그 해탈 하나로 귀착이 되니까 그 성과 상을 융회해서 한 덩어리를 만들자. 그 다음 단계는 승련이 또는 세상의 그 비속인이니 이런 것들이 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과 세속이 융화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승려만의 불교도 안 되고 또 신도만의 불교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교종, 선종, 그다음에 그 성과 속이 융화되는 요것이 바로 이제 그 광종의 전제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통일로 가고 그리고 왕권을 강화해서 전제 정치를 확립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로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뭐 당시 왕실로서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활용했다. 그럼요.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제 탐문 스님이 이제 그 질타하기를 왕실용 부처님이 따로 있고 백성들이 모시는 부처님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불교를 통합해라 이런 교식 아니겠습니까? 그럽니다. 예. 그 균열에 앞서서 탄문은 먼저 그 화엄 사상을 가지고 교선을 통합하려고 하던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분의 이름 자체 탄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 불교적인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교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측면이죠. 네. 탄문은 그러니까 불경의 정신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깨닫고 이행하는 걸 중요하는 의미가 탄문이라면 그의 그 자는 대오거든요. 큰 대자 깨달을 자. 크게 깨닫는다는 것은 선종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가 그 교정의 입장에서 선종까지 포함해서
그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의지를 자기 이름과 자에 이제 표시를 한 분이죠. 이 불교 특히 이제 고려 시대 때 불교를 얘기하다 보면 이 팔을 얘기하는 것이 뭐 어느 왕조보다도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불교사에서 고려 시대의 불교가 가장 꽃피웠던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조계종의 원류가 이 시대에 형성이 됐고 천태종이 성립됐다라고 하는데 더불어서 뭐 이 전체 불교사 중에서도 고려 시대 때 그런 불교의 특징이나 이런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고려 시대 불교는 그 당시 동아시아에 있어서 아마 대표적인 불교 국가로서의 위상이 이룩됐던 시대고 동시에 그에 따라서 수많은 종교적 교리가 연구되고 또 선진한 그런 그 사회를 이룩한 시대고 특히 그 신라 하대 이래로 난립을 보았던 구산 선문이 조계종으로 이제 고려 중기에 가면 통일이 되고 그리고 그 구산 선문이 조계종으로 통일되면서 오교와 함께 선교 양종이 발달하는 그러한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고려입니다. 그리고 또 고려는 수많은 교리들이 저술로 나오고 해서 장차 8만 대장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저력이 키워졌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8만 대장경이 나올 수가 있게 된 시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조금 더 그 구체적인 얘기를 좀 더 듣자면은 선교 통합 운동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고 또 원효의 통불교 운동 이런 것도 바로 여기서 발현이 됐다라고 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통일신라 이래로 선종과 교종이 대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그런 이론이고 또 그 선종이 등장한 것이 교종의 어떤 참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 교종과 결탁되어 있던 신라 그 진골 귀족의 잘못을 비판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신라 하대의 골품제의 모순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를 열기 위해서 선종이 발달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부처님 말씀에 진실된 부분이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8만 대장경에 대해서 이것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거다. 불임문자다 해서 이제 부처님의 정신을 바로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선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둘은 항상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부처님의 그 해탈의 또는 진리를 다 담고 있는 게 불경이라면은 그 불경의 내용도 상당히 학습을 통해서 이제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처님의 정신이나 어떤 심리적인 깨우침 같은 것도 중요해서 이것이 하나로 뭉칠 때에 진정한 불교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 초에 와서는 그 선종은 선종대로 통일을 하면서 교종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교종은 교종대로 선종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거나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하거나 이러한 이제 방향이 섰고 그것을 이제 가능하게 한 분이 대각국사 의천이고 그 바톤을 이어서 보조국사 진울에 의해서 선교 통합 작전 어떤 업적이 나오게 이제 되는 거죠. 예. 뭐 말씀이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려 초기 불교에서 뭐 굳이 나눠서 특징을 얘기할 수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경종 시대에도 앞과 뒤에 어떤 그 불교적인 특징을 갖는 시대라고 볼 수 있나요? 광종 시대는 태조대로부터 한 단계 앞선 시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경대사라고 하는 분이 참 태조의 지우를 받아서 이 현유란 분이 대단히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활약을 한 분이거든요. 이 법경 스님에 의해서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포섭해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시도됐다면 광종대에 와서는 화엄을 중심으로 선종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래서 통합하려고 하는 한 단계 진보된 모습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종대에는 태조대에서 진일보한 불교 통합 작전이나 불교 교리의 이제 개척, 불교 운동의 그 진보 이런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예. 그러면 마무리 말씀으로 이 균열을 뭐 아까 국문학사 부분 또 역사학 부분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통합 개념으로 균열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또 아니면은 교수님의 개인적인 평가를 좀 더불어 정리를 해주시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려 초기 그 불교 개혁에 앞장서서 여러 난립된 교종의 종파를 화엄종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또 선종의 여러 종파는 법안종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 속에서 그 귀법사를 중심으로 그 불교 통합에 참 노력을 기울였고 또 그 광종의 전제정치 실현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준 분이라 이렇게 그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분의 그 성상 그 융의 사상은 그 성과 사가 둘이 아니라 하나일 수 있고 그것을 융합할 때에 진정한 부처님의 그 깨우침을 터득할 수 있는 것이라 해서 광종대의 그 전제 정치의 이데올로기로 활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고려 시대 때에 특히 그 광종대의 불교계의 한 중심 인물이었던 균열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